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쿠바가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면서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는 시리아 한 곳만 남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의 총선 행보도 빨라져 국민의힘은 2차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일부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4강전 전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멱살잡이와 주먹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략 부재에 선수단 관리도 구멍이 드러난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며 시청하시면 재미가 더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4강 탈락 여파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설, 그에 따른 후폭풍 만만치 않고요. 여기에 어제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에 주먹질까지 했다고 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예. 축구 전문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다툼, 몸싸움이었는데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탁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주장 손흥민 선수는 내일 또 중요한 경기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나면 뭐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좀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갖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모여서 한번 뭘 해보자라고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뭐 자유 시간 아니냐 이런 어떤 말들이 오가다가 감정이 조금 올라오면서 네.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사건입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려고 하는 기회였으니까 좀 민감한 시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어제 이강인 선수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봉합이 잘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뭐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게 한 이틀 된 거고요. 예. 축구협회가 이를 확인한 게 하루 정도 됐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은 뭐 봉합됐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는 좀 더 명확한 어떤 사실들이 좀 아마 정리 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백하게 잘못이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것도 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했다는 건 당연하게 좀 문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징계까지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전 징계 조치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두 사안이다.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몇 명의 어떤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떻게 엉켰는지는 좀 더 그 안에 분명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손흥민 선수 등 고창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 직접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요르단전 명단에서 좀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거부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최악의 경기력, 그 다음날 요르단전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이 사건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고 그거를 축구협회가 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사실로 일단 판명이 예. 났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8시 반 정도에 축구협회가 외신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 다음에 1시간 단위로 추가적인 그 사실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배들이 모여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충돌이 있었다.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이 있었다. 사실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진짜 사실도 있을 거고 좀 왜곡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선수들이 싸웠고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만큼의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치
이게 어제 그 보도된 이후에 저는 마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싸웠는데 그걸 중계 보듯이 한 시간에 하나씩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뭐지? 중계? 이게 싶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속하고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 기사의 흐름은 뭐지? 라고 하는데 조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질문 드리면은 네. 그런 네 분 몸싸움이 경기 결과에 요란전 경기 결과 되게 무기력하고 근래 들어 최악의 경기였다고 다들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스포츠다 보니까 뭐 프로들이 어제 뭐 다퉜던 문제는 있고 경기에 집중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잖아요. 바로 전날에 그렇게 다퉜으면 마음도 남아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패스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실제 이 경기 요르단 경기는 유효스팅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아시안컵 본선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졸전이었는데 예.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아시안컵을 우리가 6경기를 치렀는데 그러면 앞에 5경기는 좋았는데 네. 이 경기는 정말 와 너무했다 싶으면 이 경기의 책임을 그 싸웠던 선수들 모두 할 수 있죠. 근데 6경기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 경기가 더 안 좋았을 뿐이지. 예. 그러면 이 두 선수 갑자기 이번 아시안컵이 끝나고 어제 보도된 이후로는 이번 아시안컵의 이 정말 말도 안 됐던 경기력,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가 이 싸웠던 선수들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모든 게 다 지금 덮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아니냐. 선수들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분석이셨고요. 자, 어쨌든 후배의 주먹질에 경기에 패하고 탈락한 주장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마치고 취재진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팬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기억이 있는데 당시 목소리 듣고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준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32살입니다. 올해 나이로. 예전에 박지성, 기성용 선수 같은 주장 선수들 나이 비교하면은 은퇴 발표에도 사실 이상한 나이는 아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반언, 당시 좀 아리송했는데 이강인 선수와 어떤 충돌 영향이라고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좀 투영됐구나 예. 싶어요. 저 때는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발언을 보면 굉장히 신중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인터뷰를 잘하죠. 근데 여러 가지 대표팀 은퇴가 시사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내가 계속 대표팀에 뽑힐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 그 손흥민 선수가 뽑히지 않으면 누가 뽑힐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희는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는 아시안컵의 성적이 부진했고 네. 자기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니까요. 네. 선수끼리 충돌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겠죠. 그러면 이 리더로서 내가 이 팀을 뭔가 제대로 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요. 어쨌든 충돌 있고 고창고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이강인 선수 선발 제외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고 그래서 경기가 졌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한테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거 아닌가 아니면 서로 감독하고도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지는 네. 독심술을 쓰지 않으니까 네. 모르겠지만 예. 사실 이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무엇을 했지라고 질문하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축구 현장에 예전에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종종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빚어지기도 합니다. 훈련하다가 태클이 심하게 들어가면 야, 왜 이렇게 태클을 세게 해? 의견 주고받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싸우기도 하죠. 이번 대회에도 있었다고 해요.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감독이 그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더 넘어가면 여러 가지 징계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구두주의를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도 있고 출전 정지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 지금 엄청난 큰 문제인데 여기에 개입돼서 무엇인가를 한 느낌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사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표팀 내 세대 간 갈등이 있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세대, 김민재 세대, 그리고 또 이번에 이강인 세대하고 뭐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될 문제다. 이거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봉합도 쉽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더 터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대표팀이 예를 들어서 23명, 예를 들면 2002년 우리가 해볼까요? 4강 멤버. 예. 그때 당시 모든 엔트리는 정말 다 친했다. 사적으로도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나이대나 서로 자라왔던 환경이나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친분에 따라서 약간 끼리끼리 문화들이 생기죠. 예. 요즘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 유럽으로 진출하고 자기 각자가 굉장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죠. 예. 소속팀이 대단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는 자기가 뭔가 리더나 자기가 끌어간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세대들이에요. 또 전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예. 이런 세대들이 지금 보면 나이별로 보면 9위 라인들, 96 라인들, 좀 이강인 선수와 같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 상당히 끌어가는 게 원팀으로 한다는 게 복잡하긴 하는데 사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네. 이렇게 달라진 어떤 세대들, 자기 표현에 강하고 또 선수 하나하나가 자기 존재감이나 개성이 뚜렷해진 세대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공동체나 조직이나 집단을 강조하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다른 모든 조직에서. 요즘 축구 감독들이 그래서 보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를 얘기할 때 스킬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꽤 되죠. 예. 왜냐하면 선수들을 예를 들면 토트넘에 있는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드리블, 뭐 패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담당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방조, 뭐 내버려뒀다고 해서 좀 화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클린스만 감독인데 리더십 얘기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팬들은 좀 복당 처지는데 뭐 네. 웃고 있거나 뭐 책임지지 않는 자세랄지 뭐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스만 감독 목소리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And,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클린스만 감독 보면은 일단은 전임 벤투 감독 보면은 사실 아시안컵 때 8강 탈락하고도 기다려줘서 월드컵 16강 결국 갔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기다려줘야 하냐 뭐 이런 사실 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문제들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하고 국내 축구에 좀 많이 깊숙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으로 이번에도 바로 또 돌아갔고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이미 어떤 많은 팬들 혹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에 있어서의 평가는 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클린스만 감독을 감독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곳에서 이미 평가는 끝난 지도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지도자 1년, 이번 아시안컵이 아니더라도요. 1년 동안 놓고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첫 번째, 확실히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술적인 부재가 있죠. 두 번째, 선수 파악을 잘 못합니다. 네. 선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더 어떤 선수가 추가로 있는지 왜냐하면 K리그 현장이라든지 현장을 잘 가지 않아요. 거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태도들이 상당히 지켜보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 좋게 만들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어떤 팀을 끌어가는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태도까지 우리가 하나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컵 끝나면 두 가지 선택지였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끝나면. 미국으로 바로 가거나 네. 남아서 우리 대표팀은 그냥 한국 오고 남아서 아시안컵 다 보고 미국 가거나. 한국은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팬들이 궁금한 것 질의응답도 하고 또 서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평가는 이미 끝났다. 네. 이렇게 봅니다. 뭐 경질에 좀 무게를 좀 두고 계신 분위기인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위약금으로 70억 원, 뭐 코치진 연봉까지 하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내줘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축구협회 임원들은 사실 좀 경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잠시 뒤입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해 보자면. 일단 오늘 11시에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정 회장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예전으로 하면 기술위원회입니다. 음. 그래서 마이크 뮬러 위원장 포함을 해서 현직 감독들이 해서 좀 테크니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안컵에서 예. 전술적으로 어땠다, 기술적으로 어땠다.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의 경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평가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은 돈 아니죠. 80억 안팎이라면. 80억, 70억에서 100억 사이. 지금 또 정도? 천안에 트레이닝 센터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협회가요. 예. 예. 좀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닌데 하지만 지금 80억 큰 돈이긴 하지만 이대로 클린스만 감독을 계속 갈 경우 앞으로 발생될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허. 지금 축구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선수들 싸웠죠. 지금 클린스만 감독 계속 형편없는 경기력이죠. 저 지금 대표팀 경기 보이콧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봤을 때 우리가 A매치 한 1년 정도 하면 100억 이상을 수입을 벌게 돼요. 네. 스폰서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 깎이겠죠. 그리고 더 크게 월드컵 본선에 가서 우리가 성적 안 좋으면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앞으로 빚어질 손실은 누가 그걸 할 겁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약금, 경질에서 위약금 발생하는 게 무서워서 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 대표팀은요. 그 어떤 감독이 와서 아무리 못해도 중간에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자르면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논리대로 하자면 앞으로 선임되는 모든 감독들에게는 계약 기간을 다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자, 책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선임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책임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통이 있더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무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총선 앞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행보에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좀 난감 내지는 성급기 하는 분위기인데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로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국 신당의 민주연합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요.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국민 눈높이,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 어떤 뜻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국민 앞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도 12월입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민주당이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임을 시인을 하면서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에
훼손시켜드려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고개를 조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조국 사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임을 뭐 유권자에게 판단시키겠다라고 당을 만든 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끌어안으면 지금 그때의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가 다르냐 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그때 한 이야기에 일관성 있게 지금 대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시영 본자님, 이거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같은 의미의 국민 눈높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반대로 비교를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중도만 보자면. 그리고 또 본인들 정당의 핵심 지지층을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그립감을 갖고 당에 개입을 해야지 핵심 지지층들이 열심히 투표하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균형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구 단위로 갔을 때 중도라고 하는 또는 무당파라고 하는 몇 %의 선택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 문제가 한편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비례정당과 지역구 문제에서 좀 차별이 있는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조국 사태가 좀 지나긴 했지만 부원장님, 여전히 조 전 장관 연대가 중도층 이탈 불러올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게 맞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의 문제입니다. 투표율이 뭐 70% 넘어가고 이러면은 중도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데요. 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한 60% 초반, 적을 때는 50% 후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자면은 조국 신당과의 연대는 없으나 불편한 관계가 아닌 좀 우호적 관계로 가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신당이요. 친명, 친문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친명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도 지금 항소심에서 2년형이 선고되어가고 상고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출마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과연 본인이 정당을 설립해 갖고서 출마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그게 과연 함께하는 것인지 저는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연합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을 발언했나요? 네, 바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내 제3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비례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이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만 아니라면 당당히 해내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빨리 행동하겠습니다. 라면서 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승급기인데 조국 전 장관 쪽에서는 더 이렇게 손을 좀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쪽에서 약간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다시 제안을 한 겁니다. 같이 하자. 예,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건 그래 선을 그었으니까 각자 하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또 연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은 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리포트에 따르면 또 다른 역제안을 한 겁니다. 지역구라든지 혹은 비례와 관련해서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는
친명계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네. 뭘 우려하냐면 사실 이번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립감을 갖고 이슈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꾸 연합하자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국 장관은 아마도 매일같이 인터뷰를 하거나 SNS 활동을 하면서 주목을 끌려고 할 거거든요. 소수 정당이니까 그런 메신저로서 어쨌든 공중전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분산이 되고 또 이슈 주도가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조국 사태와 또다시 비판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당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 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방금 말씀드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들께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대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입니다. 상처도 많고 흉터도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만 아니 하시면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은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방금 발언인데 일단 적어왔습니다. 작심하고 적어와서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전에 들었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신당 정당 설립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좀 배치되는 얘기인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 장관은 이제 조국 장관의 길이 있고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중간에 이제 합쳐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적대적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또는 뭐 이 약간 약한 지지층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실제로 뭐 제가 여론조사를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뭐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해본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의 표가 일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과 같은 식구야 우호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전체 파이로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비례정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면에 조국 장관이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이 주도하는 3당이 지금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당이 3당으로서의 기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나쁘다만은 볼 수 없는 거죠. 네.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군요. 예. 자,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조 전 장관 외에도 재판을 받는 인사들이 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서 또 이래저래 좀 말이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바로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런데 현재 수천만 원대 뇌물과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서 본인이 5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요. 마포는 이 윤석열 심판 지지층과 또 마포 발전을 기대하는 일반 유권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본인이 본선 필승 카드다라면서 무도한 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주권자의 이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검찰 독재 심판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의 핍박을 받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같이 정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까지 재판을 받는 분들이 일단은 국회 입성하려고 좀 총선 출마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범법자들의 뭐 도피처가 되는 거 아니냐 일각의 지적이 나옵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과 영부인도 본부장 의혹글에서 뭐 숱한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쪽에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이 이명박 정부다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 비리 연루 의혹이 있었던 사람들 아예 공천에서 배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에서 봤듯이 이 검사 일부지만은 이 정치권을 뒤흔들기 위해서 어떤 기획이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수없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아마 단호하게 쳐내기에는 의심의 끈이 너무 커서 못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원인 제공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성격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밤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또 컷오프 결정 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든 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컷오프 이야기 나오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김성태 전 의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수긍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노웅래 의원도 당과 조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범법의 행위라는 것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서 의혹이 있는 분들이 좀 자제했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의 당내 경선 이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에 서울의 모처에서 이 당 관련 인사 3명과 그리고 본인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한 10만 원, 도합 10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에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는 일절의 기부 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 기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이 이제 지켜보다가 배모 씨 공범으로 지금 지목이 된 인물인데요. 배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소를 할 때에도 이 공소시효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이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배모 씨가 이제 상고심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그 공소시효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듣고 오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상 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지요.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간 목소리 한번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종근 실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어떻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23개월 끌다가 기소하냐 지적했거든요. 10만 원입니다. 여기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10만 원을 강조할수록 민주당은 늪에 빠져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돈 10,000원이라도요. 그 돈은 경기도의 도민들의 돈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1만 원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건 수천만 원, 수천억 원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어떤 법인카드를 이용을 해서 도용을 해서 1,000만 원어치의 과일,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고 그 위에 배소연 씨가 이 7급 공무원에게 과일을 어떻게 사서 어느 그 냉장고에 넣고 또 문 앞에 어떻게 걸어놔라 확인 전화까지 다 시켜서 텔레그램에 다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다 해봤더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깝다. 그게 10만 원은 단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직선거법의 시효 때문에 일단 기소를 공범이니까 기소를 해야 되지만 예. 이 안에도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을 법인카드 결제를 한 내용으로서 배소연 씨와 김 여사가 지금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혁 씨가. 그래서 10만 원이다라는 건 일단 기소를 한 것이지 앞으로 국고 손실죄로 그 혐의로 받을 수 있는 기소의 내용은 단돈 1,000만 원, 단돈 10만 원이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을 것임을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수행비서 배모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자 김혜경 씨도 일단 불기소 기소된 건데 검찰이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본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4명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5명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2만 원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이 8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 10만 원을 기부한 겁니까? 그럼 제가 10만 원을 다 내야지 왜 2만 원만 냅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물론 뭐 이게 국민 정서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도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략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허. 사실 저는 이 김혜경 여사의 저 발언이 대선에 굉장히 큰 작동을 했다고 보는데 네. 저 때는 사실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선거로서 보면은 검찰총장 특활비는요. 그럼 뭐 그 당시에 뭐 우리 김건희 여사 경력 위조 의혹은요. 또는 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요. 훨씬 더 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라든가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화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중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중의 문제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의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식비는 기소하고 면전에서 받은 고가의 선물은 모른 척하는 게 검찰의 공정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동훈 실장님은 여기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음주운전한 거를 왜 재판부에 안 나오고 나만 얘기하세요?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정말 의아해한 건 이겁니다. 2012년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당시에 경선에 나온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이전에 성남시장은 그렇다 치고요. 경도지사가 됐을 때 모든 면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금 이 삶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습니까? 자기가 먹는 어떤 음식들 또 자기가 먹는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그다음에 자기의 이부자리가 평평하게 펴지고 자기의 일제 샴푸가 있는데 그건 내가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알라딘의 지니 램프에서 지니가 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한 배소연 씨가 그것도 갑질하면서 7급 공무원 때 시켜서 청담동까지 가서 일제 샴푸를 사왔는데 우린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돈으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것이 공직자 마인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성남시장이었나요?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자,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보니까 얘기 안 하고 본인은 딴 얘기하고 뭐 홍익표, 뭐 천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그거 사람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과일을 뭐 홍익표, 천주라고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가 징역 5년 받은 사실 언급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표 왜 자꾸 입장 안 밝히냐 이렇게 추궁을 하듯이 얘기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대 여당 대표가 저렇게 발언하는 대표 처음 봤습니다. 예.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올백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왜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슬픈데요. 나라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잖아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공약이라든가 정책은 없었고요. 이번 총선 역시 똑같이 역대급 비호감 총선으로 만들겠다라는 여당 대표의 저는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사로서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불공정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저는 뭐 비판하는 것보다, 이제는 제발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경제 파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웬만한 국민들은 다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제발 좀 내놓고 여당 대표답게 좀 처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원장님 주장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일단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가장 큰 동인이 그때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왔다라는 그런 캐릭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이다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SNS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당대표 된 이후부터 한 1년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는 입국밭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국밭하고 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아예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진정한 캐릭터를 되찾아라. 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지역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데, 양진 변호사님, 일찍이 계양 출마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돌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 이 돌덩이를 본인이 치워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몸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부에서 이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 물었더니 나와 우리 당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겨냥하는 원 전 장관 발언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뭐 재판 받으려고 바쁜 모양이에요. 아예 오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설날을 앞두고 시장에 왔는데요. 석 달 만에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마주치셨는데 뭐 대화라도 나누셨어요? 마주칠 수 있었는데 수행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인간 벽을 쳐가지고 아예 밀어내더라고요. 저희는 저랑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분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인해 전술에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더 좋아하실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무서운가 봐요. 네, 원 전 장관 얘기 들어봤고요. 속보와 함께 한번 질문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방금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쭉 들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해보자. 이재명 나와라 이러는 겁니다. 본인이 무섭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무섭게 변하신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대권욕 탓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그 대장동 서류를 고속도로 배수로 해서 주었다라고 옛날에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선증도 배수로 해서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선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주가가 3,300까지 올랐다가 지금 2,600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어떻습니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제발 저는 좀 여당이 여당다웠으면 좋겠어요. 야당 흠집 내고 야당 대표 비판하고 무슨 40년 전 586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선거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지도가 나아지겠습니까? 제발 좀 여당답게 좀 정신 좀 차려주십사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장가 기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 원희룡 전 장관 말고 또 한 명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어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입는 꼴 내가 못 보겠어서 나왔다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양심 있고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할 줄은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당식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요, 이종훈 실장님. 네.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대장동 키맨 유동규. 계양을 선거가 사실상 대장동 대전, 대장동 대결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지역이니만큼 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큼 아마도 뭐 TV 토론이나 이런 게 열리면 대장동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원희룡 장관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일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 유동규 씨의 그 출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칙은 똑같아야 돼요. 어떤 원칙?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죠.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재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자신의 뭐 유권자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명예가 회복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뛰어든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들도 전부 다 나는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겠다 하고 재판의 대법원의 형이 확정받더라도 거봐라, 난 유권자들이 나를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나의 죄는 없다라고 할 겁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아닙니다. 유동규 씨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밝히는 데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건 맞으나 네. 유동규 씨 본인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죄를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그 혐의를 덮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 전 본부장 출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말로 많은 이런 이 문제가 있는 분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박정 본부장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랍니다. 유동규 전 대표 출마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의 책임이죠. 검찰과 이 불공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사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면은 돈을 준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할 만하고 정책적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직도 말빨 있는 검사처럼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당 대표가 늘 나와가지고 야당 수사해야 된다. 야당 범죄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검사 때 사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진짜. 자, 장가 기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어제 이어 오늘도 조금 전에 2차 단수 공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죠? 우선 경기 일부 그리고 인천, 전북 후보들에 대해서 25명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요. 원희룡 장관과 더불어서 경기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가 수원정, 그리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원병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 어제까지 없었는데요. 오늘 있습니다. 정무비서관 출신 전희경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 갑에 단수 의정부 갑, 공천이 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분당 을 면접을 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 분당 갑에 단수 공천이 됐고요. 자, 이제 관건은 내일과 모레 마지막 이틀간 진행이 되는 이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인데요. 영남권은 3선 이상 중진들이 몰려있는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 지역판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재인 변호사님, 민주당도 조금 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 그리고 이제 경선 결정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단수 공천의 경우에는 총 10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 서초구 을,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 광진구 을, 또 최인호 의원 부산 4구 갑을 비롯해서 7명의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경선 지역은 총 14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갑을 예로 드리면요. 황희 의원과 또 이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 서로 맞붙게 됐고요. 관악구 갑에서는 유기용 의원 그리고 박민규 전 부의장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막 쏟아지고 있어갖고 어떻게 매치업이 되는지 저희도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이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구가 어제 오늘 보면은 서울 광진을이 좀 주목됩니다. 실장님, 오신환 대 고민정 대 오신환 대결 구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관련 인물과 고민정 의원 간의 어떤 재대결 구도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일단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고민정 의원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과 친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 충돌이 윤건영 의원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또 고민정 의원 등 이렇게 청와대의 옛날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과 설전이 벌어지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고민정 의원을 단수 추천을 함으로써 일단 친문 그룹과 친명 그룹의 어떤 충돌을 지금 희석시키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사실상 또 다른 걸 또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뒤로 좀 미루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첫 번째 공천 명단 발표, 3차죠. 3차 공천 명단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양지 변호사님, 일단은 대진표가 속속 등장하면서요.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지역구 눈에 띕니다. 빅매치, 특히 한강벨트 쪽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서울 동작을에서는 판사들의 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요. 판사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현역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또 민주당 등에서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되는 추미애 전 장관이 모두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
것만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 판사 대첩이 벌어지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에 동작에서 본인이 첫 명함을 돌렸던 그 초심 그대로 좀 노력을 하겠다. 어떤 후보가 되든지 본인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 나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 어떤 질문을 했더니 누가 와도 괜찮다, 강한 자신감 보이던데 이쪽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는 고배를 마셨는데 그동안 4년 동안 굉장히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은 지역에서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열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상대입니다. 상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수진 의원으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 동작도 상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그런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의 비선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의 입에서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조간에. 그렇습니다. 경기 광주 의뢰 공천 신청을 했던 문학진 전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대뜸 형님 꼴찌했네요 라고 말했다면서 네.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안태준이 31% 나왔고 형님이 10%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진 전 의원이 이후에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당에서 그런 조사 한 적 없다고 했다면서 혹시 그럼 경기도가? 라고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팀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문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이 적합도 조사 1위 안태준 후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지냈고요.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보좌진 외에 특별 보좌역이라고 9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친명 위에 찐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보 9명 중에 한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모 의원이 페북에 긴 글을 올렸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경기도 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정대철 고문님을 비롯한 과거 정통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도 그런 식의 경기도팀 운운하는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본부장님, 갑자기 비선 얘기입니다. 비선 얘기 갑자기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이에요. 남의 당 공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런 이야기 왜 안 하세요? 그래 이거는 정말 그 내로남불의 검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비선 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대표가 직접 전화했는데 이게 무슨 비선이에요? 공천 떨어지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당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것을 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당 대표가 그럼 비선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네,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등장해 화제입니다. 자신의 모교인 국민대에서 졸업을 맞는 후배들에게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자리한 건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냥 인생 독보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은 독보다이다. 정말 이효리 씨답게 호탕한 조언입니다. 이외에도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건 자신의 마음의 소리다. 나는 나약해 같은 부정적인 소리는 진짜 자신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축사를 마무리한 이효리 씨는 이내 학사모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의 히트곡 치티치티 뱅뱅을 불렀는데요. 이 노래도 가사를 살펴보면 누구도 내게 간섭 마라, 걱정 따윈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축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아닌 선배 이효리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 이제 막 진짜 사회에 뛰어들 후배들에게는 더 없는 응원이 됐을 듯합니다. 어제는 드디어 희대의 사기극 주인공 전청조 씨의 1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그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선고에서 중국 소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인 형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다고 운을 뗀 재판장은 이 사건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로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하며 씁쓸함을 내비쳤다고요. 한편 전 씨의 경호팀장을 역할을 했던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선고를 받은 직후 전 씨와 이 씨는 오열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욕중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뒷전으로 한 채 우주 대스타가 된 것 같다던 전 씨.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처벌도 아닌 듯 싶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